멘토학원 이희윤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까지 쳐주시고. 근데 오늘 원래요, 요게 4월이나 5월쯤 되어가지고 논술 설명회나 적성 설명회를 하면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십니다. 굉장히 막 꽉 차거든요. 근데 지금 1월이면 아직은 시즌이 좀 일러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유원지 같은 데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때로 따진다면 지금 사실 비수기예요, 비수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서 점점 수시 입시에 대한 어떤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비 시기도 빨라지고 있고 어머니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수시에 뽑는 인원 자체가 워낙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좀 뒤를 넘어가 보면은 지금 뭐 수시가 대세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기서 좀 외람된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런 입시 설명회를 하기도 하지만 입시 설명회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경을 하거든요. 참고로 하고 많이 보는데 잠실에서 입시 설명회를 할 때 느꼈던 거예요. 다들 주변에서 조용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앉아있는 바로 뒷자리에 어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 두 분이 뒤에서 소탁소탁 하시는데 그게 다 저한테 들려요.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설명회를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대입 설명회를 가보면 대부분 아무리 못해도 2, 3등급 정도 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중위권 아무리 못해서 밑으로 내려와도 건동홍 정도 이런 정도 학교까지 얘기를 하지 그 이하 학교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한다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그런 학생은 이게 많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수능이나 내신에서 4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있거든요.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등급까지가 23%입니다. 그게 대칭형 아닙니까? 그럼 9, 8, 7, 9가 끝이니까 9, 8, 7까지 23%입니다. 그러면 1, 2, 3, 23%, 9, 8, 7, 1, 2, 3%, 23% 합치면 46%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게 4, 5, 6등급인데 3개 등급에 몇 명이지? 몇 프로지? 54%가 놓여 있습니다. 그쵸? 이 54%의 그 엄청난 아이들이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얘네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이제 그 강사분이 얘기를 할 때마다 뒤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소닥소닥 하시면서 근데 그 두 분의 자녀가 성적이 비슷한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두 분이서 아주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뒤에 앞에서 듣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뭔가 필요하다. 저런 설명회가 이런 어머니들한테 얼만큼 어필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설명회 끝나고 나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잡담들 하시면서 가시니까 마음은 그냥 그런데 만약에 혼자 오셨다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이 혼자 듣다가 나중에 나오실 때 계단 내려오거나 현관문 나오실 때 어떻겠어요? 아유, 빌어 먹을 놈의 자식. 우리 애는 갈 데가 없네. 뭐 이런. 그런 어머니들이 대다수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 애가 갈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뭔가 길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러 오셨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4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 사실 갈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셨다가 막 들으셨는데 우리 아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 집에서 이제 가가지고 아들, 딸 이제 작살 나는 거죠, 그날. 그러면 이제 애는 또 뭐라 그래요. 또 엄마가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한다고 또 뭐라면서 또 반발하죠. 그날 좀 분위기 싸하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시 전형에서 적성 전형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가 유일한 전형입니다. 그 외에 입학사정관에도 그 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길을 뚫기는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은 적성 전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뭐 수시가 뭔지는 대충 아셔야 되니까 여기 지금 2011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이전까지는 60%를 넘지 못했어요. 그게 2008년도까지도 50%가 안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 2010에 50%를 넘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60%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2014학년도 지금 현재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죠. 걔네들 같은 경우는 66.2%, 66.2%, 뭐 조금 3분의 1은 채 안 되죠. 0. 몇 % 안 되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3분의 2 정도는 수시로 선발을 하고 3분의 1은 정시로 선발을 한다는 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워낙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되다 보니까요. 여기 지금 고3 올라간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그 3학년을 대학을 보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시에 이번에는 6개를 넣었지만 그 전까지는 무한정 아니었습니까? 무한정을 넣었든 6개를 넣었든 어쨌든 간에 넣었어요. 그런데 6개든 몇 개든 간에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한 군데도 안 될 때까지 입학사정관 무슨 뭐 자기소개서니 뭐니 쓰느라고 정신없었고 뭐 논술고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었고 수능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했지 않습니까? 재수생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시험 보는 11월에 수능 점수가 평소 1, 2학년 때 모의고사 보던 점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시 6군데에서 한 군데도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올킬 당하고 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교실에서 누구는 어디 됐다 어디 됐다 어디 됐다 벌써 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심폐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일단 수시 6군데를 다 올킬 당하고 나면 폐인 같아 보여요. 폐인 같아 보여요, 진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3학년 올라간 애들 여기 있는데 쌩쌩해 보이지 않습니까? 1년 후에. 지금 저 11월 5일에 수시 발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추가 합격까지 다 끝냈고 추추가 합격까지 등록을 안 하는 2월생들은 이제 정시로 넘어가요. 근데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가장 적었죠, 올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다군 정시 원서는 다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형 중에 있는데 2월 5일에 마지막 발표가 있어요. 정시 발표. 물론 그 뒤에 추가 합격, 추추가 합격도 있겠죠. 그러는데 뭐 정시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시 넣을 때는요. 정시 넣을 때는 가나군은 안정권을 넣으시고 다군은 질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군에서 추추가 합격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제일 세지만 가장 많은 예비 번호까지 합격이 됩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이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정시 때가 돼서 혹시라도 상담을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런 사항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해드릴 거고,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수시 1, 수시 2-1, 2-2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2-1, 2-2 이런 게 없어요. 수시 1, 2-1, 2-2 이렇게 얘기하던 때는 수시 1이 1학기에 있던 건데 1학기 수시라는 게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학기 수시만 남아있는데 2학기 수시 가운데 수능일을 기점으로 하여 수능일 이전을 수시 1, 수능일 이후를 수시 2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외국어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능일 이전의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수시 2라고 그래요. 9월에 시험을 봅니다. 대학별고사를 논술이든 적성이든. 근데 수시 2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능일 전에 대학별고사를 본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시험만 오고 발표는 11월 말이나 뭐 12월 초쯤 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2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인데 수능일 이전에 대학별고사를 본다. 그러면 수시 1이고 수능일 이전에 대학별고사를 봤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면 수시 2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안 본다 하더라도 수능일 이후에 시험을 봤다. 그러면 무조건 수시 2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시 1 쪽에 대학교가 더 많습니다. 대충 다 아시겠지만 뭐 많은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수시 1 쪽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 1 쪽에 수능 최저 보지 않는 대학에 뭐 덜커덕 합격을 해보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르죠.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이면 지금 오늘 벌써 9일인데 9일인데 한 7개월 남은 건가요? 7개월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8월 16일의 경우는 입학사정관 접수부터 먼저 합니다. 원서 접수부터. 입학사정관부터 먼저 접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대학별고사 논술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는 좀 짧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합격자 발표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라인 원서 접수가 있는데 진학이라든지 중앙유예에서 접수를 하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서 조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대학교가 제휴를 해놓은 겁니다. 저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 왜 굳이 그냥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접수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진학이나 UA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를 끝까지 들어가서 접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나 바탕화면에 원서 접수 클릭하게 돼 있어요. 클릭을 딱 하는 순간. 근데 대학마다 어떤 대학은 진학에 어떤 대학은 UA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서 접수 클릭을 딱 하면은 UA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학은 UA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학 뚝 누르면은 진학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해도 되긴 되지만 미리미리 3, 4월 이전에 학생으로 하여금 진학사라든지 UA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미리 해놓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미리미리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급하게 되면은 넌 그것도 뭐하고 뭐했니 하면서 애가 바보 같아져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진학이나 UA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 두세요. 그게 훨씬 한가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퍼센테이지입니다. 일단은 수시가 대세라는 점 수시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수시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참 여기 배치표 있네요. 여기 배치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 왔다 갔다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배치표에 보면은 요 정도가 중위권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위권 대학이죠. 여기 상위권 대학이고요. 근데 문제는 정시로 요 정도를 갈 아이들이 이게 잘 안 나오네. 정시로 요 정도를 갈 아이들이 대학별 고사를 잘 보거나 입학사정관 전형을 잘 활용하면 이 이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점수가 안 좋았다. 여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여기 왔던 학생인데 작년에 적성 때문에 왔던 학생입니다. 보성고등학교 학생이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 중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수능 등급이 6등급, 7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원래부터 좀 약간 성적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강남대 예비가 됐죠 아마? 우리 저 수학쌤이시거든요. 누군지 알죠? 네네. 강남대 예비가 됐습니다. 6등급, 7등급을 가지고는요 전문대도 못 갑니다. 여기 지금 없어요. 여기 지금 6.5등급으로 돼 있는데 얘 표준 점수 100분위를 제가 계산 왔길래 근데 그 전부터 말을 했으면은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굳이 오셨어요. 그 좀 이따 아빠께서는 이제 차 대고 또 들어오셨어요. 롤케이크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이제 성적표 내봐라 해가지고 성적표를 딱 보니까 이게 답답해요. 근데 대짜고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이면제 하나 갖다 놓고 표준 점수 100분위를 언수회탐, 언회탐, 수회탐 해가지고 계산을 쭉 했죠. 계산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괜히 뭐 어쨌든 얘기해야죠 뭐. 그래서 여기 계산한 그 수치를 딱 보여드리면서 얘가 지금 100분위로 120입니다. 그런데 요 맨 밑에가 140이네요. 여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표준점수 280인데 여기는 340부터 나와 있네요. 없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마지막에 가시면서 어머니가 나가시려다가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요 죄송한데 여기 대충 짚으시면서 여기 질르면 어떨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모하게 하십니까? 나중에 전문대 전형할 때 그냥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거 가시는데 참 씁쓸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씁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가 저 배치표에서 혹시 강남대 어디 있어요? 강남대 찾아볼래? 시간 걸리더라도. 강남대 같은 경우가 제가 아는 바로 한 이 정도 라인쯤에 있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 이 강남대가 어머니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시에 가려면 엄청난 대학이에요. 근데 6등급 안팎되는 아이들이 걔가 강남대 적성 봐가지고 예비에 붙었다니까요. 물론 되진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보고 안 되었을 때 나중에 정시 배치표를 보고 나면 자기가 수시 때 지원했던 대학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학이었다. 이걸 알게 됩니다. 엄청난 대학이에요.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지금은 수시로 대학을 가지 못하면 정시로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수행평가 해야죠. 중간고사 봐야죠. 기말고사 봐야죠. 내신 대비 준비해야죠. 이것저것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그 수능까지. 근데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뭐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입시 요강에서 실질 반영률이 어떻다, 내신 실질 반영률이 어떻다는 거, 그리고 입시 요강 뜩 갖다 던져주면 애들이 쭉쭉 넘기면 다 찾아냅니다. 여기 내신 실질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된 거냐, 몇 프로밖에 안 되네요. 요거는 몇 점 더 맞으면 여기는 될 수 있겠네요. 어쩌고. 고3 애들은 그걸 몰라요. 고3 애들은 그걸 모릅니다. 입시 요강 딱 갖다 주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해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미 재수생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1년 동안 어떻게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안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몇 월 달쯤 해서 어디 뭐 해가지고 수시 어디 넣어봐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미 6개라고 한다면은 2개 정도는 입학사정관, 그리고 하나 정도 요거 봐서 좀 약한 대로 해서 수능 최저 없는 것으로 논술, 나머지 적성,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근데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잡혀 있거든요. 그게 안 잡혀 있다가 뭘 생각하냐면 6월 평가원 보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보고, 일단 3월 평가원 보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3학년들끼리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3학년들끼리 봐가지고 점수가 얼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적성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6월달 돼가지고 재수생하고 맞붙어가지고 첫 참패를 맛보는 거죠.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뭔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수시로 가야 한다. 그리고 지원 횟수는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대학교 수가 아닌 지원 횟수입니다. 지원 횟수.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가톨릭대 입학사정관으로 수시 1회 지원을 했다. 근데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논술과 적성을 함께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 입시호강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수시 1에서 입학사정관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적성도 함께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건 2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수시 2에 가톨릭대 논술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 넣은 겁니다. 그렇죠? 이미 반 쓴 거예요. 가톨릭대 하나에 반 쓴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가 아니라 지원 횟수라는 점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하나의 대학교 안에 전형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일반 전형이라든지 특별 전형이라든지 밖에 무슨 뭐 논술 전형, 뭐 입학사 전형 여러 전형이 있는데 그 중에 뭐와 어떤 전형과 어떤 전형은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같이 넣어버리면 안 돼요. 같이 넣을 때 이미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클릭이 안 되도록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원 횟수라는 점. 그런데 무한정 넣다가 6회로 줄어들었을 때 그 경쟁률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은 많이 줄어든 경우는 한 반까지, 평균적으로 볼 때 약 한 60%, 한 3분의 2 정도, 요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게 경쟁률이 줄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한정 넣을 때는 어디든지 다 찔러볼 수 있잖아요. 근데 6개니까 신중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속파들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넣어가지고는 합격은 못한다. 요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 보면 일반 전형, 특별 전형이 있는데, 여기 와 계신 학부모님의 자녀들이라든지 지금 학생들도 앉아있지만, 이 특별 전형이라는 게 어학, 수학, 과학, 특기자 또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의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무슨 또는 부모님이 그 보훈, 국가 보훈 대상? 뭐 그런 거 있죠? 거의 없죠, 않아요? 없죠? 그리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서 고아원에서 커오고 그런 애들 여기 없죠. 그죠? 그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특성화고등학교 뭐냐 하는데 옛날로 치면 공고상고입니다. 여기 이제 공고상고 졸업한 애들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어학 같은 경우는 토익, 토플 점수 얼마, 그 다음에 수학, 과학, 특기자, 요거 이제 뭐 국제 경시대 나갔다나 뭐 이런 애들.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교과나 수능이나 기껏 해봐야 논술 적성 정도 보고 시험 본 애들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애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 전형에 보면 학생부 논술 적성 입학사정관이 있는데 이 중에 입학사정관이 이게 가장 많이 학생들을 뽑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논술, 세 번째 학생부, 마지막 적성입니다. 적성. 그런데 문제는 입학사정관, 논술, 학생부 같은 경우 수능 4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지원하기가 힘이 들어요. 특히 학생부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서 학생부 전형 들어가려면 거의 1등급, 2등급 초반대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 돼요, 학생부를.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 이 학생부 전형은 거의 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대학교를 한 10명 이상 넣지 않습니까? 동북 같은 경우 10명 안팎 넣고, 뭐 둔촌도 한 너댓 명씩 넣는 것 같고, 영파도 한 6, 7명씩 넣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성 동북 같은 경우에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자체적으로 가채점을 해서 등급이 나오죠. 학교 안에서. 등급 나오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한 20일쯤 지나가지고 실제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오면 학교 자체적으로는 3등급이 나왔는데 실제 받아오면 2등급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전국 순위에서는 높다는 얘기죠. 학교가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애들 성적이 좋은 학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학생부 애들이 잘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지난주에 저희 학원에 그
여기 한영외고 학생이 하나 왔는데 내신 몇 등급쯤 되냐 했더니 한 5등급 된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유 좀 자식. 근데 한영외고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몇 등급 나오냐? 평균 1, 2등급 나옵니다. 외고잖아요. 근데 평균 수능으로는 평균 1, 2등급 나오는데 학생부는 5등급. 걔는 학생부 보는 대학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지금 여기는 그래도 서울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서울에 있는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 학생부 전형으로 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일반 전형으로 가야 한다. 그럼 뭐 정시는 거의 수능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적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적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파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지금 적성을 보는 대학이, 적성 전형을 보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다 합쳐가지고 21개 대학입니다. 그 21개 대학의 정시 배치 상황입니다, 저게. 이게 지금 가천대죠.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 가천대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게 정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진학사에서 데이터를 낸 거예요. 진학사에서 데이터를 낸 건데 이게 올해 배치 상황입니다. 옛날 게 아니고 2013학년도 배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천대 글로벌은 여기 있는 것이고 이제 메디칼은 저쪽 인천에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옛날에 그 가천의과학대학이라는데 그런데 그 진학사에서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까지만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언외탐 100분위, 언수외탐 100분위 내진 표준 점수로 계산을 했을 때 요 점수와 요 점수가 등급상으로는 몇 등급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제가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 옆에다 어머니들 요거 보면 좀 편리하잖아요. 요걸 전부 다 밑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정시에서 3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지금 현재 없죠. 없습니다. 조금 좀 마음으로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하실 텐데 이게 가천대 글로벌이고요. 넘어가면은 좀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대충 들으세요. 뒤에 넘어가니 가톨릭대가 나옵니다. 가톨릭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까지도 안 됩니다. 1.9, 1.8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언수외탐 내역력을 다 반영하고 표준 점수 가지고 518, 523인데 얘가 1.9등급, 1.8등급입니다. 물론 간호학과는 어디나 높은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3등급 밑으로 내려간 데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넘어가다 보면 3등급 밑으로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이과입니다. 이과입니다. 그래서 문과의 경우는 3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이과의 경우는 3.5등급 이하에서는 갈 만한 데가 마땅히 없다. 4등급 넘어가면 정말로 참 바라보기가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가톨릭대고요. 넘어가면은 강남대가 나오는데 이제 강남대는 강남대가 어디 있죠? 평택? 오산? 용인인가요? 강남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대 예비 받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저기 배치표상에 없었어요. 점수가. 근데 그 친구가 여기에 예비를 받았거든요. 만약에 여기 걔가 추가 합격해서 합격했다 한다면 엄청 성공한 겁니다. 대학 입시 성공한 거죠. 아마 와서 큰절했을 거예요, 저한테. 근데 어쨌든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강남대고,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들 좀 관심이 조금 덜 하니까 넘어가고, 경기대가 나옵니다. 경기대도 만만치 않죠?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이 경기대가 괜찮은 대학인 줄 알았는데 요즘 입결을 보니까 입결이란 말 쓰는데 입결은 입시 결과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입결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이 경기대 같은 경우는 가천대나 가톨릭대보다 더 높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경기대가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쭉쭉 넘어가다 보면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도 4등급 밑에가 없습니다. 지금 4등급 밑에가 없고 명지대 같은 경우 대부분 다 2등급 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금 문과 쪽이니까 그런데 이과로 넘어간 3등급 대가 꽤 있을 거예요. 많죠. 그죠? 명지대 용인 캠퍼스고 세종대 빡셉니다. 그죠? 세종대, 가천대, 가톨릭대 이 세 군데가 적성 전형 보는 곳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게 지금 세종대에서 요 경우는 아시죠? 호경과. 세종대 호경과 높은 거 아시죠? 1.8등급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과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3등급 밑에가 조금씩 보이네요. 여기는 상황이 이래요. 지금 한숨 쉬시는데 그리고 수원대, 을지대가 있네요. 을지대 같은 건 전부 다 대부분 다 이과니까 을지대 대전이라 이런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성남간호학과는 을지대 간호학과는 좀 낮은 편이네요. 딴 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등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정시로 갔을 때 힘들다라는 점,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이제 뭐 이과 쪽에 주로 이제 치중돼 있는데 같은 이과라도 3등급 비대 별로 없죠. 그죠? 한양대는 이과 애들이 선호하는 데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한양대 에리카를 시험 보는데 제가 사실은 가봤어요. 가봤더니 고대 논술 보러 갔던 애가 여기 적성을 보러 왔더라고요. 근데 걔는 고대가 됐습니다. 고대가 됐는데 이미 이제 돼버렸어요. 합격이 됐는데 여기 에리카를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왔니? 사실은 저는 고대를 넣긴 넣었지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사실은 여기를 최종적으로 선호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그냥 왔노라. 그래서 선생님 어디 가야 돼요? 그걸 물음이라고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기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가 적성시험 보는 대학의 정시 입결입니다. 정시 입결. 작년 것도 아니고 요번 거예요. 요번 거. 이제 뭐 원서 접수 끝났지만. 자, 그래서 요건 참고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거 제쳐놓고 적성검사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가 옛날에 한양대학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년 안팎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 7개, 8개, 15개 하다가 2013년도에 21개 대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성균관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가 이 적성 전형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무슨 일인가로 뻐그러졌어요. 뻐그러져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쯤 그 대기업에다 전화를 했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썼지 않냐. 근데 미정이라고, 물론 모집 인원만 미정이라고 해놨을 뿐이지 어쨌든 써놨었는데 안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 2014학년도 그 적성 전형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가 아는 게 없느냐 했더니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어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적성을 시험 보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뺐습니다. 뺐는데 대기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빼놓으면 어떡하느냐. 세종대를 지망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온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래서 세종대가 대기업의 압력에 밀려가지고 결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기술교육대 있죠. 한국기술교육대가 저 공릉동인가 어딘가 성북구 어딘가 있는 거. 근데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적성 전형을 시험을 봤었는데 일찌감치 빠지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입학사정관 거점대학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빼버린 겁니다. 그는 적성 전형에서 빠졌고 지금 현재 가천대가 논술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미 가도리대 같은 경우는 논술과 적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천대는 한 번도 논술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논술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천대가 현재 적성 전형에 제일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1,300 몇 명인가 해서 제일 많이 뽑거든요. 근데 그 대학이 변화가 오면은 조금 좀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추세로 본다면 계속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4등급 이하 5등급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까지도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적성 전형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는요 아주 완만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1, 2년 전부터 아주 폭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폭풍적으로. 그래서 웬만한 학원들에서 이 적성 전형을 수업을 다 깝니다. 깔긴 까는데 그냥 일단 뭐 잘 된다니까 일단 까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수능 올인은 위험하다고 했고 적성검사 올인 위험이라고 했고 요거는 안전 곱하기 2, 요것은 안전이라고 해놨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수능에 올인하는 건요. 고3 학생이 정시로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살이에요. 자살입니다. 6개의 카드를 나는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아까 제가 배치표를 보여드리고 조금 전에 그 파일을 보여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바보입니다, 바보. 또 두 번째, 적성검사에 올인하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오프라인상 적성검사의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원이 저쪽 교대 근처에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곳인데 아마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래프를 그려놔요. 1월에 이미 적성을 시작한 애들은 80~90% 이상이 합격으로 갔다. 그리고 한 뭐 5월, 6월 넘어가면 한 60%, 50% 내려가다가 뭐 여름방학 넘어가게 되면 합격률이 20%, 30% 내려간다. 그런 얘기들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든 것 같고 적성검사에 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안 됩니다.
수능 최저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올인을 한다 하더라도, 올인해도 좋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수능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올인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올인을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이 21개 대학 가운데 10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군데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은 그 경쟁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낮은 경쟁률이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두 과목만 확실히 잡아라. 안 되면 하나라도 잡아라. 왜냐하면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보는 과목이 대개 영역이 2개입니다. 대체로 2개거든요. 2개 2등급 보편적으로. 그런데 적성 같은 경우는 2개를 보는 대학도 있고 1개를 보는 대학도 많아요. 1개 3등급. 가톨릭대 1개 3등급입니다. 세종대 1개 3등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개나 2개는 잡아줘라. 잡아줘라. 하나 예를 든다면 여기 저 동북고등학교 올해 3학년 졸업하는 학생인데 고대 세종 캠퍼스를 갔습니다. 걔가 고대 세종 캠퍼스 갈 만한 애는 사실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 고대 세종을 넣었답니다. 원서를. 하여튼 잘 해봐라. 잘 되겠지. 격려는 열심히 해줬죠. 근데 그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이거든요. 2등급이에요. 하나 2등급이에요. 거가. 세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 최저가 될까 했는데 이 녀석이 딴 건 못하는데 언어를 제일 잘합니다. 시도 쓰고요. 그런 친구인데 시도 쓴다니까 누가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시도 쓰고 그러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언어가 2등급이 덜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고대 수능 캠퍼스 가서 적성검사 어떻게 봤냐?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될 거라고 예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건데 수능 점수 딱 나왔는데 2등급이 벌컥 나와버렸어요. 합격했어요. 이 뭐 어디 여튼 고대생이죠 이제. 고대생입니다. 하여튼 그 녀석 보면은 참 인생이 참 세옹지마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그래서 수능에 올인하는 것도 위험하고 적성에 무조건 올인하는 것도 위험하고 제가 볼 때는 수능과 적성 검사를 함께 해 나가세요. 그래서 요거를 잘 조화 있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적성의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낮은 경우는 70%, 높은 경우는 수능 난이도의 90%쯤 됩니다. 그죠? 그러면 수능을 충실히 할 수 있냐면 이거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능 문제의 유형하고 적성 문제의 유형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다르거든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물론 대학에 따라서 한양대 같은 경우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수능을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한양대 적응력이 빠릅니다. 근데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적응력이 없어요. 안 돼요. 120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됩니다. 40초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수능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적성검사의 고득점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적성검사를 열심히 해놓으면 수능을 위한 기본 베이스를 깔아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 가운데 수능 언어나 수리 같은 거 문제 풀 때 옆에다가 스톱워치 뭔지 아시죠? 스톱워치 옆에다 켜놓고 시험 문제 풀어본 적 있니 없니? 없지? 없을 거예요 아마. 대체로 없습니다. 근데 적성 문제 풀 때는 스톱워치를 앞에다가 제가 선생님이 켜놓고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켜놓고 해요.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적성에 굉장히 적응력이 상당히 있었던 아이들한테 수능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수능 문제를 풀다가 왠지 허전하다고 그래요. 뭐가 허전해? 시계가 없어요. 워낙 이거 시계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시계가 없어서 허전하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 싸움 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함께 병행해 나갔으면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이거라도 갖춰라. 이걸 갖춰라.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의 관계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부가해 설명할 게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적성검사로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아까 말씀한 학원이 아닌 인터넷 카페 가운데 거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적성검사로 대학 가자. 쉽게 말해서 적대 가자. 적대 가라는 어떤 그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글을 써놨냐면 적성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2주만 해도 된다. 4주만 해도 된다. 저는 2주 만에 합격했어요. 뭐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1월, 2월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떨어진 애들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글을 보면서 굉장히 그 어떤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죠. 난 뭐 했나? 1월부터 2월 해가지고 몇 개월, 6, 7개월, 8개월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어떤 녀석들 보니까 2개월, 2주 하고 나서 합격했다. 처음부터 적성에 올인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의 수준이 어떻다.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를 판단해. 물론 여기 제가 위험이라고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위험이라고 해놓은 것도 그 학생의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위험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로 올라갔을 때 3등급 이하 3등급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이건 어렵다. 3등급 이하의 경우는 이건 선택하지 마라.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전에는 실제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이 적성에 올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입결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뭐 하여튼 뭐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인데 작년에 6월 이후에 2.8등급, 2.9등급 저쪽에 있는 명일여고, 상일여고 학생들, 명일여고, 상일여고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가톨릭 때 넣겠다, 뭐 어디 넣겠다 해가지고 가천대 넣겠다고 왔는데 너네는 등급이 어떻게 되냐 내신이 2.8등급이래요. 1차에서 가천대를 이미 합격가 됩니다. 걔는 2.8등급이랍니다. 이제 걔 보내놓고 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하기를 야, 참 이 많이 변했네. 2.8등급짜리가 적성검사를 지원하겠다고 오는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입결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좀 신경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학생을 상담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학생 보내놓고 나서 애가 6등급이 조금 밑에요. 근데 걔는 가톨릭 때를 무조건 가겠답니다. 알았다. 근데 그때는 이제 6시가 넘었으니까 그 다음날 오전에 제가 가톨릭 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신이 좀 안 좋습니다. 학부모인데요. 학부모인데 내신이 좀 안 좋습니다. 적성 잘 봤을 경우 6등급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까? 6등급 내려가면 6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한번 봐주세요. 국어 삶았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더니 그 여직원인데 쭉 보다가 5.9, 6.0 한 명 있네요. 한 명 있답니다. 한 명. 그러니까 가톨릭 때 적성시험본 애들 가운데 내신 가장 밑바닥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거죠. 6.0등급. 걔가 가톨릭 때 내신 가장 최하 점수입니다. 근데 세종대 같은 경우는 5.0등급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원하지 않는 게 아마도 현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내신 반영률이 세기 때문에 거기는 내신 한 등급을 넘어서려면은 적성 문제 3-4 문제를 더 맞아야 됩니다. 3-4 문제 정도를 더 맞아야 되는데 막판에 정말 한 문제 가지고 아둥바둥 하면서 그 사이에서 그냥 합격자가 결정되고 동점자 생겨가지고 막 그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3-4 문제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올해 시험 봤던 학생들 가운데 가천대 있죠. 가천대 같은 경우에 가천대가 50문제를 보자. 가천대가 50문제인가 60문제인가 왜 헷갈리지? 그런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50문제든 60문제든 예전에는 만점에서 15개 정도 틀리는 것이 커트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수시 2차는 거의 다 10개 이내가 됐습니다. 10개 이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5개 이내였어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5개 이내였다. 근데 60문제 가운데 5개 이내 틀린다는 게 참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수 합격도 가능한가 했는데 적성검사도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복수 합격 가능한 건 다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예스 6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학생 가운데 6개를 모두 합격한 학생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4개까지 합격한 학생들은 많이 봤습니다. 많이. 하여튼 그렇고요. 최대 6개까지 가능하고 적성검사에서 추가 합격도 가능하냐 했는데 뭐 아시잖아요. 추가 합격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12월 5일에 마지막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천대 같은 경우에 12월 5일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12월 5일에 일단 최초 합격자를 발표를 해요. 10명을 모집하는데 10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도로로로 이제 자기 주민번호 가지고 쳐서 넣어보니까 예비 4번이 걸렸습니다. 예비 4번. 근데 수시에서는 안 빠져나갑니다. 잘. 수시에서는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명 정원인데 10번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있어요. 수원대, 강남대, 그리고 또 거기 뭐더라, 한신대. 이런 경우 많이 내려갑니다. 단대 천안 캠퍼스 꽤 많이 내려가는 편이에요. 근데 가톨릭대, 가천대, 세종대 안 내려갑니다. 절대로. 어떤 과는요. 단 한 명도 안 빠져요.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안 빠지는 과가.
그 이제 10명을 뽑는데 어떤 학생이 따다닥 검색해봤더니 자기가 예비 4번으로 떴습니다. 긴장되죠, 그때부터. 그 이제 3일간의 시간을 주죠. 등록했습니다. 10명 가운데. 근데 그 10명이 등록하면서 3명이 다른 데 더 좋은 데 합격했기 때문에 3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제 3일 후에 4일째 되는 날 아침 9시에 다시 도로록 검색을 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도로록 검색을 하죠. 검색하는데 딱 뜹니다. 뭐라고 뜰까요? 예비 1번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한 애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이틀인가 3일인가 받아요. 그러나 가지고 그 다음날 마지막으로 추가 합격. 여기서 안 되면 끝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끝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앞에서 가슴 두근거리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이제. 거기서 근데 그럼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 5개가 모두 안 됐는데 이게 마지막 6번째 대학이었다. 거기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따라서 정시는 이제 뭐 안 됩니다, 이제. 정시는 얻을 데가 없고 결국 뭐 전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재수할 건지. 그때 살 떨립니다, 진짜. 그죠? 그래가지고 도로록 쳤는데 3명 가운데 1명이 빠졌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있던 1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뒤늦게 나 환불하래요. 그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4번까지. 그 이제 그 1번은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돼요. 근데 추가 합격 때 2번이었던 애들. 아우, 걔들은 정말 밤잠 못 잡니다. 밤잠 못 잡니다. 그래서 그날 치면은 예비 1번이었는데 1명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제 합격이라고 딱 뜹니다. 그럼 이제 그 집은 이제 그날 이제 외식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불합격으로 떠버리면 이제 그날 그 뭐 분위기 이제 초상집 분위기 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전부터 그게 만약에 6번째 대학이었다 한 다음에 벌써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본인도 그렇고 이제 송파 대상학원으로 갈 건지 스카이에드로 갈 건지 다 검색해보고 알아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요거는요 수시 때는 이런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추가 합격까지 해가지고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누군가 빠져나간 놈이 있었다. 빠져나가 있었다. 공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안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 안 합니다. 그리고 걔들은 싹 전부 정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권장 지원 횟수하는데 6군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소신껏 2군데 넣는 학생도 있고 3군데 넣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소신이었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좀 그냥 권장사항이지만 다 넣어라. 다 넣어라. 그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 3등급 안팎 정도라고 한다면 입학사정관으로 한 2개 정도, 적성에 4개 정도. 요걸 딱 권장하고 싶어요, 저는요. 근데 만약에 한 4등급 밑으로 내려왔다 한다면은 그거는 적성 쪽에 좀 더 올인을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건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외대 글로벌 캠퍼스 있죠. 외대 용인 캠퍼스. 그런데 입학사정관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대 용인 캠퍼스인 그 글로벌 캠퍼스에 입학사정관으로 넣는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 서류를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그 서류 제대로 쓰고 외대 용인 캠퍼스 거기에서 이제 그 총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만 점수가 되면 면접 때 와서 깍듯이 인사하고 면접관이 묻는 말에 정말 똘망똘망 대답만 잘해라. 껄렁거리지 말고. 그러면 대부분 다 합격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쟁률이 높은 적성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한 5등급 이하로 내려간다면 넣을 필요 없어요. 근데 한 4등급 안팎 정도다 한다면 한두 군데 정도 입학사정관으로 혹시 넣어보고 나머지는 그냥 적성을 다 넣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요거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뭐 이건 알고 계시죠? 2013학년도 적성검사 실시대학이 21개 대학이었고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약 11,796명, 우스운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논술보다 좀 적은 숫자일 뿐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가두리대, 명지대, 서경대, 세종대, 한성대, 경기권의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한신대까지, 충청권의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요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죽전하고 통합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문과가 서울이고 이과가 수원인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는 본교로 나갑니다. 중앙대학교 안성 본교예요, 본교. 졸업장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 하여튼 뭐 학생의 소신과 부모님들의 어떤 가치관과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대학에서 보는 대학별 고사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뭐 지원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작년도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름 8월 이후부터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되면 어디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어머니들이 좌충우돌 모릅니다. 근데 큰아이를 먼저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런 게 있어요. 또 큰아이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연고대를 갔습니다. 근데 밑에 아이는 한 5등급밖에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얘는 어디를 넣어야 됩니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을지대, 가천대 말씀드리면은 그런 대학이 있어요. 하시는데 그럴 때는 참 비애감이 생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6개 가운데 여기 넣는데 여기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여기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6개 다 떨어지면 참 사람 비참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6개든 몇 개든 간에 마지막 한 군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쯤 안전빵으로 넣어라. 이거는 다 저는 까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떨어졌는데 어디 한 군데가 됐어요. 근데 정말 거기는 난 생각도 안 했던 대학입니다. 그랬는데 거가 된 경우에 안 가고 재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붙었다는 생각에 한 군데는 구제받았다는 것 때문에 위안받고 재수 가는 거하고 아예 옳기라고 재수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참 묘하죠. 하여튼 뭐 이건 좀 여담이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넘어가서 수능 최저 등급이 나오는데 수시 1, 2차 모두 합쳐서 10개 대학이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아시겠지만 논술 같은 경우는 90% 이상 대학이 다 수능 최저 다 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얘기하죠? 뭐 많이 흔히 하는 말이 있던데 서연고, 그 다음에 서성안이, 중경외시, 동건홍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6개인가? 10몇 개가 될 겁니다. 근데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학은 전부 논술을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톨릭대도 보고 뭐 숭실대도 보고 다 봅니다. 많이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곳은 논술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의 대학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우선 선발 말고 일반 선발에서 2개 영역 2등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술은 이과 학생들은 무조건 작년으로 친다면 수리 가형, 이과 학생은 무조건 수리 가형을 봐야 됩니다. 그 지금으로 친다면 이제 수학 B형이 되겠죠? 수학 B형. 그런데 적성은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이 반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10개밖에 안 돼요. 21개 대학 가운데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적성 전형과 논술 전형 가운데 경쟁률이 어디가 더 높죠? 적성 전형 경쟁률이 엄청 높잖아요. 로또라는 말 하잖아요. 로또. 그러면 논술 전형 경쟁률하고 어느 쪽이 더 높은가요? 논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왜 논술은 아무 말 안 하면서 적성은 로또라고 하는지 제 생각은 그래요. 적성하는 애들을 뭐 좀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말 같아요. 논술이 훨씬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경쟁률이. 그리고 지금 수시 1차 같은 경우는 경기대부터 시작해서 단국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만 최저를 봅니다. 그리고 세종대 최저 보고요. 근데 세종대는 굉장히 약해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약한 편이고요. 수시 2차에서 가톨릭대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 최저 등급을 보는데 이 전체 대학 가운데 가장 수능 최저 등급이 빡센 데가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안성 캠퍼스 세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도 좀 센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 가운데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 애들은 수리 나형 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 수학 B형입니다. 수학 B형을 논술 같은 경우 해야 되는데 적성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이과가 수학 A를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터치를 안 해요. 페널티가 없어요. 근데 요 중에 중앙대 안성 캠퍼스, 한국기술교육대, 한양대, 에리카 요 3개 대학만 이과는 B형을 봐야 됩니다. 안 보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나중에 최저 등급 걸릴 때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이과의 경우, 그러니까 문과가 불만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과 학생들이 수리 B형을 가지고 4등급쯤 나오면, 저기 수학생이 계시는데 이과애가 수학 B에서 4등급 나오면 A로 바꾸는 순간 몇 등급 되죠? 3등급에서 4라면 2등급까지 1등급 나온 애도 있던데요. 1등급 나온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충실히 해오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떨어진 애들 있죠. 걔들 등급이 쫙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문과 수학이 고기거든요. 쫙 올라갑니다. 근데 중학교 때 좀 베이스가 안 깔려있던 애들은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가지고 수리를 바꿔가지고 시험 봐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하나 정도. 근데 보편적으로 2개는 거의 올라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2개는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죠. 정시처럼 그걸 바꿨을 때 페널티를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하여튼 글쎄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회피하는 대학이므로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대학은 경쟁률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아까 고대 세종 캠퍼스 제가 말씀드린 학생이 있었죠? 그런 경우처럼 현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워낙 최저가 빡세기 때문에 최저만 맞춰주면은 애지간하게 적성을 잘 못 본 학생이 아니라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심지어는 이걸 맞춰주는 순간 그 높은 경쟁률이 3대1 이하로 떨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3대1이면 우리 쉽게 말해서 황금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성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경우라도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므로 대학에 따라 합격 가능성에 큰 변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과 적성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나가라. 어느 쪽이든 올인하는 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문이과 모두 수학 A, B형을 대부분 대학이 허용함으로 수학을 잘하는 이과생은 적성에서 매우 유리한데 문과생은 좀 울고 싶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연계에서 수학 B를 반드시 요구한다. 여기 써놨네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넘어가서 교차 지원 다 허용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학이 당락을 많이 좌우합니다.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문과 애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수학을 시험 보는데 잘 나와봐야 수원까지 나옵니다. 수원까지죠? 그러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공통수학 정도입니다. 근데 이과 애들이 뜨하니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시험 보면 문과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이과 애들이 수학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한 것 같아도 문과 쪽으로 가가지고 문과 애들하고 같이 경화를 벌이잖아요. 다 제껴놓습니다. 그냥. 다 제껴놔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는 이과 수학이 얼마나 빡세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교차 지원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과 애들이 문과 쪽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거는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애들이 다 몰려오는 건 아니니까 문과 학생은 너무 위기의식하지면 안 되고요. 다음에 교차 지원을 할 경우 요걸 이제 참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교차 지원을 할 경우에 우리는 세계사,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런 걸 배웠지 않느냐. 근데 이과 쪽으로 교차 지원하면 무슨 물리화학 하나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학생들이 3학년 올라가면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둔촌고등학교 같은 경우 세계사 이런 과목 배웁니다. 그러면 둔촌고등학교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학교는 꽂어서 3학년 때 세계사를 배운대요. 이과 애들이. 그게 아니다. 한 과목씩 한 학기에 한 과목씩 그걸 넣는 거다. 그걸 안 넣으면 교차 지원을 못 한다. 그래서 대학에서 커리큘럼에서 교과 과정상 그걸 넣는 거다. 그리고 문과 애들 같은 경우도 생물이니 뭐니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물에 콩 나듯이 들어가는 거지만 만약에 문과 학생인데 이과로 교차 지원을 했을 경우는 가물에 콩 나듯이 들어간 그 과목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리하죠. 생각해보세요. 문과 학생이 자기 교차 지원하겠다 생물 공부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계열의 과목만 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정시와 달리 적성 교차 지원은 페널티가 없다. 이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시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이 이제 이과의 경우에 수학 A를 봤다. 원래 B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 A를 봤다라고 할 경우는 이과 학생이 수학 B를 본 애들한테는 무조건 원래 그걸 원칙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무조건 가중치를 10%에서 15% 이상을 줍니다. 그럼 만약에 표준 점수에서 얘가 120점을 받았다. 근데 10%의 가중치를 줬다. 그럼 12점을 더 하겠죠? 그래서 132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과생이 문과 수학을 봤다 할 경우는 그 가중치를 못 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페널티죠. 페널티인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또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 난 페널티 안 받겠다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과에서. 그래서 가중치 10%를 받아가지고 110점을 받았는데 이과 학생이 문과로 전향해가지고 문과 수학을 보면서 120점을 받아버렸어요. 120점을. 상관없잖아요. 난 페널티를 감수하고도 10점을 더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는 흔히 있어요. 그래서 이과가 대학 가기가 편하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6개월 보셨던 것처럼 이과가 등급이 낮잖아요. 그죠? 갈 수 있는 폭도 넓고. 근데 뭐 지금 뭐 선택이 이미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학년 1학기까지 적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재수생 이상부터는 전 학년을 전부 다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33%씩 동등하게 1, 2, 3학년을 반영하는 학교보다는 보편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결국은 3학년이 가장 비율이 크죠.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1, 2학년을 20, 30, 3학년을 50으로 놓는 대학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3학년 재학생이라면 3학년 1학기 하나 가지고 고3 전체 내신 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고3 학생들 좀 있으면 이제 3학년 1학기 개학을 할 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수능시험 본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난 수능시험을 준비한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세요. 내신을 3학년 내신을 열심히 해놓은 것이 나중에 적성 문제를 시험 보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개, 두 개를 더 맞추는 효과를 눈에 보이지 않게 내주는 효과를 온다는 거.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요거는. 그리고 이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있는데, 이게 대체로 명목상 20에서 5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적성검사는 50에서 80%까지 반영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대학이 전형 총점이 몇 점인지 대충 아시죠? 어떤 대학은 200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대학은 400, 어떤 대학은 500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0점. 근데 뭐 대학별 고사하고 내신을 50대 50으로 했어요. 이게 이제 내신입니다. 이건 우리 지금 적성 얘기하니까 적성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50%니까 당연히 여기서 500점이 되겠죠? 500점입니다. 근데 0점에서 500점까지 되는 게 아니고요. 0점에서 500이 아니고 기본 점을 460점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20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죠? 그 문제 뭐 실질 반영 비율 뭐 20%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전형 총점 1000점 중에서 내신을 가장 잘 맞은 아이는 500점. 40점이구나. 내신 9등급인 아이는 460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최대 벌어진 게 40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000점에 대해서 40점이 내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4%죠. 이 대학은 50%의 명목상 반영률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의 실질 반영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것도 우스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될 때 얘가 460이겠죠? 얘가 500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4, 4, 4, 4, 4. 그럼 얘가 이제 596이 될 것이고 592가 될 것이고 588이 되겠고 이럴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하의 학생들이 지원할까요? 이 이상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3, 4, 12, 12점 가지고 경합 벌이는 거예요. 1.2%입니다, 사실은. 맞죠? 그래서 내신 반영이라는 건 결국 이렇다는 거. 근데 문제는 여기서 12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실질 반영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적성 문제가 문항당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다면 평균적으로 이제 3점이겠죠. 3점일 때 몇 개를 더 맞추면 한 등급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 등급당 4점이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요걸 맞춰줘도 동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하여튼 뭐 1.34개 정도, 1.34개 정도는 맞춰줘야 넘어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실질 반영률은 굉장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등급 간 간격과 등급당 내신 등급당 간격 점수와 적성검사 한 문제당 배점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요거를 봐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니까 제일 힘든 대학이 지금 현재 세종대입니다. 제일 힘든 데가 세종대고요. 가장 우스운 대학이 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양대 이렇습니다. 대충 아시잖아요. 되게 중상위권 이상 대학으로 갈수록 뭐 내신 급간 간격이 아주 미미하다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균등 배분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대체로 여기서 뭐 1.5, 3, 뭐 6, 10, 30,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한 30 벌어져 버리면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결국 7등급 이하는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입시 요강을 꼼꼼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입시 요강 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냐 바로 그냥 답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3학년 1년 기간 동안은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나 대학 입학처에 전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외로 그 사람들 참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전화하실 때 지난번에도 전화했는데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막 띄워주세요. 요새 입시율이 굉장히 높아져. 폭풍적으로 이 학교가 이제 뜨고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을 우리 애가 꼭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점수 알려줍니다. 솔직하게 점수를 알려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점수 알려주는데 언젠가 한번 세종대인가 어디 전화를 했는데 무슨 시그마까지 넣어가지고 내신 반영하는 방법을 이게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잘 이해 안 되는 게 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서 미리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내가 궁금한 건 여기다! 했더니 학부모님 아니죠? 학부모라고. 왜 이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산한 바에 이르르 됐는데 맞냐 했더니 맞다고.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고 말았는데 자녀의 점수를 미리 알려주세요. 그냥 우리 아이는 이런 점수다. 근데 그 대학을 꼭 가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정시 때는 뭐까지 가르쳐 주냐면, 정시 때 우리 아이가 표준 점수로 몇 점이 나왔습니다, 또는 100분위로 몇 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군에는 배치부상으로 2칸이나 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건 배치부상으로 볼 때 늘 쓸 수 있는 성적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 다만 한 가지 추가 합격이나 추추가 합격, 마지막 최종 합격 커트라인이 어디까지 갔는지만 좀 알려달라고 하면은 알려줍니다. 다 알려줘요. 다구는 근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 그렇게 하시고요. 경쟁률은 뭐 아시겠지만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0대 1에서 50대 1까지,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한 경우가 간호학과, 생명과학과, 공학과 제일 높죠. 그래서 생명과학과, 간호학과 이런 데는 80대 1. 수시자 가톨릭대 같은 경우 생명과학과가 79대 1이었나? 그쯤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상 혹시 선생님도 아세요? 울산대 의대? 울산대 의예과 230 몇 대 1인가 됐었죠? 네. 논술. 그게 뭐 엄청납니다. 그거는.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점수가 높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수능 최저 학력 요구하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성검사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자가진단을 해야 되는데 뻔한 얘기지만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생이 4등급 또는 4.X등급 내지는 5등급쯤 됩니다. 우리 애가 5.6등급쯤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수능 내신 다 5.6등급쯤 되는데 명지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많이 합격해요.
5등급대에서 명지대 많이 갑니다. 의외로 많이 가요. 제가 아는 학생도 있어요, 실제로. 거기 간 친구가.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생각해보세요. 5등급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가천대를 갔다, 세종대를 갔다, 가도리대를 갔다, 명지대를 갔다. 정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정말 더 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영고, 서성하니 이런 걸 생각하던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면 얘기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공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저 배치표상으로 정말 저 배치표 마지막 라인 밑으로 내려오거나 정말 밑바닥을 쫙 깔던 친구들이 가천대 이번에 합격한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가천대 합격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여기 지금 가천대 입결을 보면요. 가천대가 어디쯤 있냐면 요 라인에 있습니다. 요 라인에. 가천대가. 물론 여기 문과인데 여기 뒤편에 이제 이과 있거든요. 실제로 높이 정도로 보면 요 정도가 가천대 라인입니다. 근데 가천대를 요번에 합격한 학생 하나가 이 라인에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 라인에 있는 학생이. 근데 요번에 적성으로 가천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입결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거를 보여줬더니 이 친구가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를 간 거구나. 가긴 간 거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참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다 보면요. 사실 아까 제가 수능과 적성을 함께 해 나가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을 지원할 만한 아이가 1등급대, 2등급대 정도 되는 아이면 수능이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자기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플러스 알파 논술 공부까지 해가지고 그 수준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수능 점수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면서 적성 공부까지 부가하여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잘 안 올라갑니다. 점수가. 쉽게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일찍 준비해야 됩니다. 일찌감치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평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며칠 남겨놓고 해봤자 점수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 3주, 4주 남겨놓고 막 그때부터 과목별로 하나하나씩 끝내놓으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수업은 깔긴 까는데 하여튼 수능 다니시면서 적성 여기서 하시고 병영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도 이제 수능을 하는 학원이니까 함께 나가든지 저 뒤에 보면은 벽시계가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벽시계가 있는데 저 벽시계 바로 뒤편에 이따 나가시다 한번 보세요. 벽시계 바로 뒤편에 칼라 유리가 있거든요. 칼라 유리에 거기 좀 몇 명이죠? 76명이 지금 이번에 수시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에 적성을 깔아가지고 작년도 2012학년 작년도에 적성 때문에 저희 학원에 왔던 학생들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160명 정도인데 저 중에서 적성으로 간 친구 한 60명 되거든요. 적성만으로 간 친구 한 60명 됩니다. 그럼 몇 퍼센트쯤 되는 거죠? 우리 수학생이니까 빨리. 160명이 공부를 했는데 한 60명 정도가 적성으로 갔다. 40%는 안 되겠네요. 저희가 광고지에 그렇게 넣습니다. 2013학년도 적성 합격률, 수시 합격률 40%의 신화를 2014학년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엔 저희도 얘네들이 얼만큼 합격해 줄까? 잘해줘야 될 텐데.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얘들이 잘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막 합격했다고 막 연락이 오고 뭐 하는데 저희도 신이 날 뿐만 아니라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될 것 같지 않은 애들인데 합격했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미리 얘기 안 해주는 경우는 이제 카톡 상태 메시지를 보면 알잖아요. 카톡 상태 메시지를 보면은 나 축하해줘 내지는 오늘은 기쁜 날 세상이 밝아 보여 이러면은 이제 합격한 겁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바로 문자하죠. 제가 하기보다는 우리 실장이 하는데 바로 문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 뭐가 된 것 같다. 네 상태 메시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어떠니 저 어디 됐어요. 아 연락 안 했네 죄송해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들 전부 다 긁어 모은 게 근데
저게 이제 수시만 지금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정시로 넘어간다면 더 많은 인원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40% 예전에 꽤 전에 용인 쪽에 적성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적성 합격률 40%, 전국의 적성 합격률 40%인 학원은 없다. 근데 지금 저희가 40%에 거의 육박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이유를 그걸로 꼽습니다. 뭐 선생님한테 얘기 아직 안 했지만 수능과 적성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했던 것이 주요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성 하나만 디립하면은 거기서만 머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성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수능 수준의 문제들을 상당수 풀게 하고 EBS를 계속 풀게 합니다. EBS를 많이 풀었던 애들이 적성을 한 경우, EBS 안 보고 적성한 경우하고 가천대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은 EBS를 대부분 다 본 학생들입니다.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내년에 EBS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바뀐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유지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EBS 봐가면서 수능 공부와 적성 공부를 나란히 병행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논술 적성 이렇게 저희가 병행을 했어요. 논술 쪽의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도부터는 아예 그냥 논술 3월 달에 그냥 폐강해버리고 적성에 완전히 올인을 해버렸는데 한 해 하다 보니까 그런 쪽 올인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을 지망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떤 대학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여기는 아까 좀 위험하다고 했지만 여기는 아예 수능 털어놔라. 그리고 요렇게 가면 얘는 합격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학 그 입학처에 하도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대학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점수까지 나오면 합격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미리 모의고사 풀어보게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얘는 합격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제 만약에 아닐 것 같다 싶은 애들은 좀 과감하게 좀 대학을 좀 바꿔야죠. 또. 그래서 나중에 원서 넣을 때 좀 바꾸고 한 2개 정도나 많으면 3개 정도 남겨놨다가 수시 2로 넘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죠 뭐. 자,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하였는가, 얼마나 의지력을 가지고 공부했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공부했는가. 이 정확하게 공부했는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면은 얘는 3시간을 공부했고 얘는 6시간을 공부했는데 실제로 3시간 공부한 애가 점수가 더 오르는 경우도 있죠. 대충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0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앉아있는 시간 가운데 절반은 펜 들고 얼굴도 책에 있습니다. 근데 눈동자는 옆에 가 있어요. 여기 학생들 가끔씩 있는데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수업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딱 들고 있고 딱 읽고 있어요. 근데 눈은 여 바닥에 와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이거 표정으로 이제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멍하고 있어요. 듣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 한 분 중에 교수님 한 분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절대 시간을 많이 확보해라. 절대 시간. 대학생들은 액션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때 같은 때 뭐 도서관 간다 해더라도 뭐 9시, 10시 가가지고 가면 이제 바로 딱 앉아서 막 공부하지 않잖아요. 가자마자 둘러보죠. 커피. 해가지고 친한 친구 불러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30분은 갑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데 11시 50분 되면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점심 먹고 노닥노닥 얘기 좀 하다가 그냥 들어오지 않죠. 남학생들 반드시 당구 한 게임 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한두 명이 간 게 아니라 한 4명쯤 되니까 이제 갬페이라고 칩니다. 갬페이. 그건 반드시 결승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서 결승까지 갑니다. 근데 결승까지 갈 쯤 되면 이제 500cc 내기를 가야 돼요. 그냥 결승 가는데 그냥 가는 건 지금 정말 밋밋해요. 당구 쳐본 사람도 알겠지만. 그래서 500cc 내기. 이렇게 치고 나면 4시가 됩니다. 4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했냐? 들어가자. 공감대가 쫙 형성돼가지고 이제 쫙 도서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앉죠. 한 10분, 15분 후에 좋습니다, 이제. 500cc도 한 잔 마셨겠다. 6시 됐는데 갈등이 생겨. 이제 저 밥 먹으러 가야 되는가? 집으로 가긴 진짜 이건 죄스럽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밤 10시에 집에 가가지고 아유 우리 애가 8시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밤 10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절대 시간은 3시간도 안 돼요. 근데 그런 날들이 허구 헛날입니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별 정보를 알고 최종적으로 준비했는가 하는 건데 이게 말이에요. 옆에서 부모님이 뭐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적성으로 합격한 아이하고 물론 사람 주관적으로 보는 눈이겠죠. 그게 왠지 합격한 애도 똑똑해 보이잖아 이상하게. 그런데 적성으로 합격을 한 아이하고 합격하지 올킬 당한 아이하고 이렇게 보면은 합격을 한 아이는 왠지 모르게 빠릿빠릿해 보이고 이 자식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도 잘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아주 똑똑해 보여요, 참. 그걸 이룬 거 아닙니까? 진짜 저 배치표의 밑에서 중간으로 상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거죠. 논술 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잘.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말 공자님 말씀 같은 말만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학생이 이걸 해줘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아버님, 어머님이 이걸 외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 단계에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죽여버리고 싶죠. 방학 때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 거. 하여튼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튼 그렇긴 그런데 칭찬을 해주세요. 그냥. 칭찬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는 막 엄청 눌러야 됩니다. 그죠? 부처님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빠들은 막 해야 되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기를 가끔 뭐라 하냐면 당신이 애한테 가끔 이렇게 악담도 가끔씩 하는데 그렇게 악담을 나라고 못하냐. 나도 악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국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악담에 해당될 수 있는 단어를 더 많이 하면 아니 알았지 적게 하지는 않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악담을 해서 제가 잘 될 거다라고 내가 매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한다. 근데 잘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삐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갈등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좀 이루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학원에서는 계속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긴 해주거든요. 너무 이렇게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넘어가서 뭐 대충 아시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언어하고 술입니다. 외국어를 보는 대학이 10개 대학인가 뒤에 있을 겁니다. 아마 뒤에 외국어를 보는 대학이 여기 있네요. 여기 외국어를 보는 대학이 11개 대학이거든요. 11개 대학인데 여기서 외국어 영역의 배점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 그러니까 외국어를 혹시 본인이 학생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되면 외대 당연하죠. 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요 두 대학은요. 수리보다 높은지 모르겠는데 언어보다 높습니다. 얘가. 언어보다 높습니다. 영어가 언어보다 높은 대학은 요 2개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기술교육도 여기도 좀 센 편이고 을지대 같은 경우에 20문제가 나오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세종대는 이건 영어를 낸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4문제 냅니다. 4문제. 4문제. 전부 50문제인가요? 네. 50문제 가운데 이 세종대는 4문제를 영어를 냅니다. 그리고 근데 참 이상한 건 이 적성 준비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도 이걸 택하는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가 안 돼가지고 막 6등급, 7등급 막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어는 한 반 정도밖에 반영을 안 하고 특정한 몇 개 대학 외에는 한 2개 대학 외에는 미미한 수준이니까 너무 이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언수에 합쳐서 50부터 120문항까지 출제가 되는데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가 2분입니다. 한 문제당 2분 가장 깁니다. 그리고 문제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당 2분까지 주고 가장 짧은 곳이 가톨릭대학인데 120문항을 80분에 풀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문항당 40초. 그래서 가장 짧은 데가 한 문항 40초, 제일 긴 데가 세종대학교 한 문항에 2분. 2분. 그렇게 저기 있네요. 문항당 40초에서 최대 2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언어 선생이긴 하지만 수리 쪽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들 드린 여기 지금 보면은 파란색으로 해서 시간표 써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 시간표. 그래서 적성 수업 시간표 1기 앤드 기초 수리력 강좌. 요 위에 있는 표는요. 요 위에 있는 표는 우리 적성 정규 수업입니다. 정규 수업이고 밑에 있는 건 수리력 기초반입니다. 수리력 기초반. 요거 수리력 기초반이고요. 그래서 수학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수리력 기초반과 병행하여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여기 수리력 기초반 혹시 있다가 선생님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수업하실 거다라는 거 혹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꼭 이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뭐 강제는 아닌데 문과의 경우 수리 4등급 이하, 이과의 경우 수리 5등급 이하는 요걸 좀 들었으면 하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적성 수업은 전부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밑에 있는 그 수리력 기초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주 이틀씩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강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적성 정규반은 이번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밑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광고가 됐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PS 후기는 요건 한번 좀 각자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떨결에 얘가 딴 데로 벗어나가지고 요거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까 어떤 어머니가 저쪽에서 물어보셨죠? 그걸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수리력 기초반은 있는데 그 언어 정규반 말고 언어 같은 경우는 저 뭐 이런 어떤 또 다른 반이 없냐? 언어는 아직 안 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강좌를 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수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적성검사 문제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의 70에서 90% 정도까지. 근데 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와 비례하여 학생들의 커트라인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적성 재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적성 재수, 야, 오죽하면 적성 재수하냐는 말이 도는 걸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그나마 해볼 만한 게임이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요. 근데 더 늦어지면 정말로 이것도 좀 답답해질 것 같아요. 벌떼처럼 다 몰려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언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 2학년 언어 영역 수준 정도인데 요거는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제가 이제 언어 담당이긴 하지만 수능 언어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 가운데 어휘 어법이 16점 정도입니다. 16점 정도. 근데 적성 같은 경우는 거짓말 3분의 1 가까이가 어휘 어법이에요. 이렇게 종종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3분의 1 정도가 어휘 어법이라는데 한양대학교 문제를 딱 가져옵니다. 가장 수능에 가깝다는 한양대 문제를 가져오세요. 그래, 그럼 일로 와봐. 우리 보면은 여기 학생들은 알 겁니다.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이 있으면 3문제짜리도 있고 4문제짜리도 있거든요. 3문제짜리는 어휘어법이었고 4문제짜리는 하나가 섞여 있는 게 어휘어법 문제입니다. 6개 주인문 중에서 그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비문학 지문 2개당 하나의 어휘어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양대학교 문제가 언뜻 겉으로 봐서는 수능 문제형으로 정말 보입니다. 지문도 길고 문제도 좀 어렵고 되어 있는데 지문 하나당 한두 개씩 어휘어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문 하나당 한두 개씩 어휘어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수능형인데 그 안에는 적성형 문제가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성을 공부해왔던 친구들이 저한테 한 번 와서 그런 얘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수능형 그래도 적성은 적성이에요. 적성은 적성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네가 뭔가를 감 잡는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논리 추론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지금 뭐 수학 같은 경우에 그 공간도형 그런 경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본다면 좀 IQ 싸움 같은 거죠.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상자를 펼쳐놓은 전개도를 갖다 놓고 이 상자가 어떤 모양일 것이냐 뭐 이런 거, 또는 상자를 넣어놓고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우리 IQ 테스트 할 때 했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무슨 뭐 진술 한 3개를 줘놓고 이 3명의 진술 가운데 2명은 거짓말을 했고 1명은 참말을 했을 때 어떤 뭐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요,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전부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무조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밑에서 답에서 끌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그거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형, 적성형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적성형보다는 교과형 쪽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적성형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맨 밑에 요거 하나 한번 보세요. 적성 전형 초기 준비 기간에는 두 유형 모두를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여름방학 이후에는 대학별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들이 가끔 가다 보면 한 2월, 3월부터 대학별로 안 해요. 막 이럽니다. 대학별로. 2월, 3월부터. 근데 여기 혹시라도 큰 자녀가 있으셔가지고 대학 수시 원서 넣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3월, 4월에 생각하고 여기 원서 넣으려고 했던 대학을 8, 9월에 고스란히 넣습니까? 많이 바뀝니까?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뀝니다. 근데 난 여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학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그래서 모든 대학이 출제하는 두루두루 전체로 공부해놓고 나중에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학이야. 이 대학은 요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 그때 가가지고 논리추론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선생님 논리추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8월 9월 가서 그러면 좀 답답해지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공부했다가 여름 이후에는 학교별로 접근을 해나가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적응하면 되니까요. 다음에 넘어가서 합격 카트라인은요, 대개 최저 70%에서 최고 90%인데, 이 70%, 90%라는 것은 적성 문제가 만약에 50문제가 나온다 한다면은 35개에서 몇 개죠? 45개? 예. 뒤에서 아주 잘 알려주시네요. 그런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가야 됩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상한 건 이 물리학과하고 생명공학과 중에서 생명공학과가 높겠죠.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 학과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여기의 경쟁률보다 이 경쟁률이 높을 경우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경쟁률을 보면서 좀 낮은 데를 넣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웃긴 건 마지막 그 원서 접수하는 마지막 날 오후 1시까지 인터넷에 뜨고 마감 때까지는 뜨지 않습니다. 뭐 좀 부작용을 고려해서 그렇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경쟁률이 계속 바뀌거든요. 아까 했던 진학이나 UA 들어가면 계속 경쟁률이 바뀌는데, 마지막 날 오후 1시까지 경쟁률이 딱 끊어져 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바뀌질 않습니다. 마감 때까지. 그러다가 밤 늦게라든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제 최종 경쟁률이 팍 나와요. 근데 딴 데들이 전부 다 뭐 20대, 30대, 뭐 40대 다 올라가는데 어떤 학과가 9대 1입니다. 제일 낮아요. 이거야 하고서 이제 듣잖아요. 그 다음날 그 학과가 중간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한 25대 1쯤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낫다고 하여 그냥 무조건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것도 많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고 애들이 이런 것도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자기의 적성이다 뭐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가야 한다는 마음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이 아무리 막판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허술하는 건 또 있는 거니까 하여튼 소신이 있다면 돼요. 소신이 있다면. 가서 보자. 여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까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높은 효과를 기대하는데, 문제는 기본 베이스가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루머, 뭐 2주 했다, 3주 했다, 나는 뭐 한두 달 만에 끝냈다. 절대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애들이 특히 와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했고, 일단 수리가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유형을 익힌 다음에 나중에 학교별로 들어가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고3 초기에 수시 전형의 방향을 미리 정하세요. 나는 뭘 할 것이다라는 걸 좀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빨리. 그래서 6개 가운데 내가 뭐 적성을 4개 넣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2개 가운데 뭐 1개는 입학사정관, 뭐 1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캐내서 어쨌든 간에 그 결정을 해주는 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부 6개 다 적성으로 한다 하더라도 빨리 결정 어쨌든.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능 난이도 정도의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그 수능 난이도 정도의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 우리가 보면은 이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다가 빼놓으면 시원한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난이도가 좀 빡센 거를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적성 문제 풀면 그냥 날아갈 듯이 풉니다. 잘.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요게 문제예요. 불합격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여태까지 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불명확한 경우인데 넌 뭘 할 거니? 뭐 해가다가 뭐 수시에 몇 개 넣고요. 어디 넣을 건데? 뭘로 넣을 건데? 논술? 논술 안 되겠죠? 적성? 그건 좀 찌질한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할 건데? 입학사정관? 스펙이 없어요. 입학사정관은 무조건 스펙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없어요. 정시로 가죠. 뭐 점수 보자. 3등급으로 쭉 깔려 있습니다. 너 그러면은 언수의 탐, 국영수 탐 3등급인데 요거 11월 달에 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니? 한 2.5 최대한 하면은 2까지 올릴 수도 있죠. 너 그럼 6월 달에 그거 올리면 내가 얼마 준다 하거든요. 안 올라갑니다. 3월에는 3학년들끼리 사이좋게 경쟁한다고 그랬죠? 3월에는 3학년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3학년들끼리 경쟁을 해서 가는데 3월, 4월 모의고사, 6월, 9월 모의고사 갑니다. 요 상태에서 가다가 6월에 재수생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3학년들이 쭉 같이 가는데 이 자리에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3학년들 가운데 최상위권에 있던 아이들이 여기도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하지만 어쨌든 분산되어 내려가야 되겠죠. 쭉쭉쭉 분산되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반수생이 들어옵니다. 반수생이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옵니다. 걔들이 반수생들이요. 그게 우수 애들이 아니에요. 한양대를 갔으면 참 잘 갔는데 뭐가 저렇게 최소한 난 연고대는 가야 되겠다. 한양대 못 가겠다. 연고대 갔으면 잘 간 거 아닙니까? 꼭 서울대를 가야겠다. 카이스트를 가야겠다. 참 행복한 고민하는 애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들어옵니다. 얘들이. 그래서 이 자리를 또 채워요. 이 자리를 또 채웁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11월로 가는 거죠. 죽자사자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3월에 밑바닥을 깔아주는 혹시라도 여기 내가 말 실수할까봐 특성화고등학교 공고, 상고 애들이 3월에 모의고사를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죠.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시험 봅니다. 걔들이. 근데 시험은 보지만 걔들이 다 밑바닥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공고, 상고 애들이 밑바닥을 깔아주고 있는데 6월달 가는 순간 일부가 나는 안 되나 봐. 빠져나갑니다. 그죠? 빠져나갑니다. 9월에 현장 실습을 나가요. 에이. 원서를 안 넣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3학년 애들이 3월에 와가지고 자기 2학년 말 11월 모의고사 성적표하고 3학년 3월 성적표 가져와가지고 두 개 딱 뒤밀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1.5등급을 올리겠다, 1등급을 올리겠다 막 꿈 많은 표정으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을 못 해줍니다. 우려와 어쨌든 걱정 섞인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선택을 제대로 해라. 만약에 여기 재수를 결심하겠다 한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고3 학생으로서 재수생들의 그 어떤 빡센 어떤 그 범주를 피해가면서 어쨌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면서 어쨌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목표 소신이 불명확해서 갈팡질팡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앞에 지금 할 일이 5개가 놓여 있습니다. 너 뭐부터 할래? 뭐부터 하지? 근데 자기 앞에 한두 개만 놓여 있어 봐요. 뭐 하나부터 하잖아요, 그래도. 엄청 많이 놓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두 번째, 중간고사 뒤, 기말고사 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루머에 휩싸인다든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분명하게 삑사리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좀 비속어 같은 걸 좀 많이 쓰고 있나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게 루머라고 했는데 적성에 처음부터 올인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꼭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 잘 조화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적성은 수능에 충실하다 보면 저절로 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화시키라는 겁니다. 조화. 세 번째, 적성은 처음부터 대학별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 그 뭐지? 개콘에 나오는 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생각나세요? 적성은 처음부터 대학별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위험한 거고요. 뭐 이런 말도 있고 저주한 애들만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교평 모의고사 끝나고 해도 충분하다. 적성은 수능과 무관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때는 이런 건 안 했잖아요. 적성 같은 거 안 했죠. 우리는 그냥 학력고사 보고 무조건 다 그냥 배치 펴고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적성으로 입학한 애들이 정말 대학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고 교수님들이 너 뭘로 들어왔니? 수시 적성이요. 그래? 그래서 어떤 뭐 출석부에다 기록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뭐 학점 줄 때 청구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없대요. 그런 선배들 저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답니다. 전혀. 어디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름 있는 큰 학원에 가야 한다라고 했고 적성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을 학원에 받아서 효율적으로 학습시켜 합격생을 낸 것뿐만 아니라 합격생을 내는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곳인데 가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사람이 10분, 20분 정도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원장이 됐든 실장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간에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그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판단하십시오, 잘. 그래야 됩니다. 제가 좀 사기꾼 같은가요? 전혀 안 좋으신데? 이렇게 안 하시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단계별 학습 전략인데 어차피 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거 한 다음에 나중에 실전으로 점점점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적성에 관한 모든 것은 이제 끝났는데